1타 클래스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의 첫 시간입니다. 기본 강의는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빈출되는 내용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 기본 강의만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오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평이한 시험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시험에서는 합격권 그리고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중요한 강의라는 거죠. 한국사의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강의를 이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한국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역사 이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일반론들을 논하게 될 거예요. 이 파트를 어떤 강사님들은 보면 30분에서 막 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5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선지화돼서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한데 이거는 거의 교장 선생님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제 포인트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역사가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은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접근하려는 측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객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학자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랑케입니다. 랑케. 자, 랑케는 있죠. 캐자를 동그라미 해서요. 캐자. 꼬치꼬치 캐묻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랑케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를 갖다 상징하는 역사가고요. 요런 랑케 같은 역사가들은 역사를 있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관심을 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합된 게 역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이해 차원이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 객관적 의미, 역사를 갖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 사실이란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 사실이란 단어 안에 객관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요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주관적 의미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카라는 인물이 있는데 카는 기억하는 방법이 감탄사를 기억하세요. 아주 주관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역사가 대표하는 인물이 카입니다.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 요거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안 다룰 내용들 심화라든지 혹은 이제 과정에 따라서는 아예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에서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무시하시고 있죠.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카 같은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있죠. 역사를 이렇게 봐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 역사가가 있죠. 과거를 갖다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까지 이해 차원이에요. 중요한 건 역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객관적 의미의 사실, 주관적 의미의 기록 있죠. 요 두 개를 교차시켜서 오답을 구성하는 거예요. 포인트 잡으셨어요? 자, 그럼 포인트는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팁으로 요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일명 객사죽이에요. 객사는 길에서 죽다 이런 뜻이에요. 뭐 겨울에 이제 추우면 노숙자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겠죠.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객사주기에서 자, 사실이란 단어는 객관성을 품고 있고 기록이란 단어는 주관성을 품고 있다. 이것만 잡으세요. 그러면 역사와 관련된 일반론은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은 그냥 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이제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 시대적으로 있죠. 우리 한반도에 거주했던 신석기인들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사 공부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구신, 청철부터 쭉 역사를 배워가죠. 근데 거기서 구석기의 역사는 진짜 한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석기부터 한국사란 얘기예요. 근데 한국사 시간에 왜 구석기부터 배웁니까? 신석기랑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석기랑 구별하는 차원에서 구석기도 항상 한국사에서 같이 다룹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국사는 신석기부터다. 왜 그러냐면 구석기인들이 이동생활을 했어요. 이동생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일본, 한반도가 전부 육지로 연결돼 있었어요. 한반도에 인골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이게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인지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부터 우리 한국사로 편입을 갖다 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옛날 중국 문헌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 아니에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스쳐 지나가십시오. 동이 동쪽의 오랑캐, 동쪽에 큰 궁, 활을 쓰는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으로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예족, 맥족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한족이라고도 부르죠. 관련된 문제. 역사의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들은 전부 기출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를 그대로 원형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리고 다른 파트 지식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지들을 갖다 조합해 가지고 특정 주제에 맞춰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포인트는 절대 안 다룹니다. 전부 이제 기출과 관련된 선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 원형 그대로 따온 겁니다. 1번 역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역사와 관련된 일반 논종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일반적 소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돼요. 사실이란 단어 안에 객관성이 있다, 주관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사건, 이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는 애들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역사로 본다고 했어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으로 역사, 주기조, 주관성이 요 안에 숨어 있어요. 과거의 사실들을 토대로 역사가 이를 조사, 연구, 주관적으로 재구성, 역시 정확합니다. 자, 사실로서 역사, 객사조, 객관성이 숨어 있어요. 주관적 의미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사와 주기를 잊죠. 크로스해서 오답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객사 주기만 기억을 하신다면,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사 이전에 한국사 일반론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한국사와 관련된 얘기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와 관련된 첫 번째 우리 대단원이 있죠.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 안에는 세 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신청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러분 익숙하시죠? 요 시기 때 생활상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때가 되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역사, 그리고 이 고조선이 철기 때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고조선의 예토에 조그만 우리 초기 국가들이 형성이 돼요. 그 역사를 다루는 게 바로 초기 국가. 세 개의 파트에서 적게 출제가 되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되면 두 문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면 한 세 문제까지 출제될 때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쉬우면서 있죠. 점수 받기 좋은 파트입니다. 요 세 개의 소주제 중에서 우리 순서상으로 먼저 이제 구신청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생활상을 비교하는 내용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는 우리 초딩 때 배웠어요. 구석기, 좀 오래된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 신석기, 좀 발전한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 청동기 사용한 시기, 철기 사용한 시기. 자, 이거는 초딩용이고 있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요 각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같은 생활상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구별할지 않은가. 얘들을 갖다 크로스해서 오답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주 생활상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있죠. 그 생활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의식주 같은 생활 양식들은 있죠. 결국에는 그 시대의 생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된 생산 방식. 구석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채집과 수렵이란 방식으로 먹고 살게 돼요. 채집 수렵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채집은 주워 먹는 거예요. 나무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렵은 사냥이에요. 주워 먹고 사냥해서 먹고 살았던 게 구석기 시대. 이런 생산 방식이 구석기의 생활 양식들, 의식주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신석기는 있죠. 이제 드디어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경 시작되고 정착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신석기인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한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동기로 가면 있죠. 이제 같은 농경인데 이 농경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발달. 농경이 발달되면서 잉여 생산물, 이제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 시대까지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먹을 게 부족한 시기.
근데 이제 요 청동기가 되면은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남는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사유재산이 되고 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계급, 지배계급이 되고 이런 이제 큰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기로 가게 되면 역시 농경의 발달이에요. 똑같네? 맞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철기와 청동기는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철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드물어요. 왜? 두기 시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발전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해요. 이 시대에 이제 구, 신, 청, 철의 생활상을 갖다 비교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구석기의 생활상을 갖다 채집과 수렵이라는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세트로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석기의 이제 채집과 수렵이란 생산 방식이 구석기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자, 사회적으로 보면 있죠. 채집과 수렵이라는 생산 방식, 주워 먹고 동물을 잡아먹는 게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지역에서 열심히 주워 먹고 열심히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버려. 생산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한참 잡아먹고 나면 또 이동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고 있죠. 대부분은 연륜이 많은 나이 많은 연장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라고는 하지가 할 수 없습니다. 요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됐던 도구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재료 측면에서 있죠. 뗀석기. 뗀석기는 구석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구석기는 옛날 석기, 못 만든 석기, 초기 석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투박하게 깨트려서 만든 석기를 뗀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뼈도구는 있죠. 요 채집, 수렵이라는 생산 방식에서 파생되는 도구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렵은 사냥이라고 했죠. 사냥을 하고 나면 동물들의 뼈가 남아요. 그 동물들의 뼈가 크고 단단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돌보다 쓸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로써 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골각기, 이걸 갖다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골각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이런 재료로서 주로 이제 뗀석기로 많이 만들어요. 뗀석기로서 있죠. 어떤 용도의 도구들을 만들었냐 살펴보는 거예요. 초기에 구석기 초기에 있죠. 사냥 도구들이 많이 발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채집과 수렵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채집은 솔직히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생산 방식이에요. 천천히 해도 되고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사냥은 있죠. 되게 위험한 생산 방식이에요. 구석기 동물들이 맘모스,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것도 덩치가 지금의 호랑이 한 4배씩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이 엄청 위험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하고 중요한 생산 방식, 사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냥 도구들이 먼저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그리고 이제 사냥 도구들이 어느 정도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냥을 어느 정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냥감들을 갖다 조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또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개, 밀개, 자르개 이런 도구예요. 시험 문제에서 얘들을 갖다 쉽게 하면은 그냥 구석기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면 사냥도구와 조리도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쉽게 구별하는 팁이 사냥도구는 뭔가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드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조리도구는 있죠. 뭔가 좀 만만해 보여. 피날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글개, 밀개, 잘개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갖다 해주시면 돼요. 엄밀하게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 구석기 도구들을 나중에 신석기랑 청동기, 뭐 철기 도구랑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팁이 구석기 도구들의 개자가 많이 들어가요. 찌르개, 글개, 밀개, 뭐 자르개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은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 구별하는 포인트, 시험에서 물어보는 구별 대상이 뭔지 숙지하시고 있죠. 구별 포인트를 잡으시면 쉽게 공부를 갖다 빠르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석기의 도구들을 배웠는데 이 구석기란 시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대략 한 70만 년 전,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긴 시기예요. 이 긴 시기 동안 구석기가 유행이 변해가는 거예요. 더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 변화 양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구석기 전기 초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죠. 요 시기 때 크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석기들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크고 있죠. 너무 크다 보니까 이동생활하면서 여러 개를 들고 다니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들이 다양한 성능을, 다양한 용도를 가지는 도구들을 주로 사용했어요. 이런 도구들을 대표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배운 사냥도구예요. 사냥도구.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얘들이 기본적으로 사냥도구지만 다른 용도로도 같이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개발되고 나면 구석기 중기쯤 가면 있죠. 이제 조리도구들, 글개, 밀개, 뭐 잘개 이런 것들 개발되고요. 그리고 구석기 후기로 이제 신석기 가까운 시기로 갈수록 이제 도구들이 어떻게 변하며 크기는 작아집니다. 작아진다고 해서 잔석기, 자잘하다 해서 잔석기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정 용도를 가진 석기들이 등장합니다. 뭐 돌날 격지와 쓴배찌르개가 있는데 쓴배찌르개는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확인할 거니까 돌날 격지만 설명을 하면 돌날 격지는 자, 큰 몸돌이 하나 있어요. 몸돌. 그러면 이 몸돌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문양으로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요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격지라고 부르고 요 떼낸 격지들이 돌날, 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날 격지 이렇게 부릅니다. 잔석기 중에서 구석기 후기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돌날 격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석기인들의 의복. 아무래도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갖다 만들어 입었던 겁니다. 가죽옷. 자, 그리고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는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정성 들여서 지을까요? 아니면 대충 짓고 싶을까요? 대충 짓고 싶은 거예요. 왜? 좀 살다가 이사를 갔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바위 그늘 같은 자연물들 있죠. 요런 데 이제 주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을 짓더라도 그냥 대충 막 짓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석기와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생활상들 다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구별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OX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역시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있죠. 심화 내용들이요. 심하네요. 심화 강의라든지 혹은 우리가 스킵할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요 검은색으로 낸 내용만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맞아요, 틀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석기인부터 우리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OX와 관련된 정답은 교재 맨 뒷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석기와 관련된 그 구석기와 관련된 생활상들을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와 관련된 마지막 숙제가 뭐냐면 구석기의 이제 유적지예요. 각 시대별 유적지가 우리가 그 시대 생활상을 갖다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물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유적지들을 갖다 우리가 또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북한에 6대 유적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인골 유적지, 최초의 인골 유적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스킵하고 있죠. 남북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구석기란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려줬던 애 있죠. 그런 유적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북, 웅기, 굴포리, 북한. 근데 한북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을 틀어가지고 이거를 뭐 평양이나 충북으로 틀어서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웅기, 굴포리라는 요 키워드에 중심 초점을 맞춰서 유적지를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 가장 먼저 발견된 유적지가 공주석장리예요. 공주석장리는 별표로 해주십시오. 공주석장리 별표. 공주석장리는 남한의 3대 유적지 중 하나예요. 가장 빈출되는 세계 유적지 중 하나예요. 그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굴이 돼가지고 남한에 구석기가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었던 동시에 남한 최대 구석기 유적지예요. 공주석장리. 그리고 충북 단양궁굴, 충북 안중이에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이상한 거 집중해요. 충남, 충북 이런 거 구별하는 문제는 역사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충청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감지덕지고요. 그거를 굳이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팁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남한의 구석기 유적지들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가지고 뭐 충북, 충남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뒤에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단양궁굴.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의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역시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 최고 유적지, 얘들은 남한과 북한에 가장 오래된, 얘들이 그 가장 먼저 발굴이 된 구석기 유적지라면 얘들은 남한과 북한에 가장 오래된, 시간적으로 오래된 유적지예요. 얘들을 갖다 우리 쉽게 구별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유적지일수록 저 지층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오래된 구석기의 유적지들은 저 땅속 깊이 가장 깊은 곳에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둘 다 굴에 있습니다. 굴. 자, 검은모루, 동굴, 단양, 금굴하면서. 그리고 이제 구석기의 그 밖의 유적지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유적지라고 해서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주석장리 3대 유적지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여기서 2개나 나옵니다. 경기도 연천전곡리, 청원, 두루봉, 동굴. 중요한 유적지는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유적지뿐만 아니라 국사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연천전곡리는, 경기 연천전곡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슐리안형 주먹토끼,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양의 주먹토끼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동양의 주먹토끼였어요. 그리고 이게 서양형 주먹토끼, 아슐리안형 주먹토끼였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만 해도 서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주먹토끼를 비교하면서 야, 동양인들, 르네 조상들은 유전자부터가 미개해서 이따위로 주먹토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서양인들의 조상 봐라,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냐.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의 근거로 쓰고 있던 게 당시 주먹토끼예요. 근데 이 서양식 아슐리안형의 주먹토끼가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기도 연천전곡리에서. 그래서 이 유적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은 왜 유명하냐면 있죠. 신석기는 인골 유적이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근데 청동리는 인골 유적들이 되게 귀해요. 우리 아까 제대로 암기하기는 않았지만 남북한의 인골 유적지들 암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인골 유적들이 구석기 때는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인골 유적이 거의 원형 그대로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라는 어린아이의 인골이 거의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된 거예요. 애 이름이 흥수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발견하신 분이 김흥수 씨였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어린아이 인골 머리맡에 있지 않습니까? 꽃들을 놔둔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람이 죽으면은 꽃 같은 걸 놓으면서 아, 죽음을 애도했구나 하는 걸 갖다 또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적지 3, 4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양 수양계, 여기는 조금 특이한 유물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물고기 조각이에요. 물고기 조각. 그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 숫자죠. 물 숫자. 물에 사는 물고기에서 단양 수양계에서는 물고기가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천 전말동굴, 그 다음에 제천 전말동굴 옆에 제천 창내 이런 데도 이제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다. 요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유적지는 난이도가 높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스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석기의 예술, 구석기인들이 주로 이제 동물들 뼈에 있지 않습니까? 고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새기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요거를 갖다가 역사가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술로서 이해하는 역사가도 있고 구석기의 예술 혹은 이제 추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런 이제 유물들이 공주석장리라든지 단양수양계에 물고기 그림이 있다고 했죠. 공주석장리도 비슷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석기의 예술 혹은 주술적 의미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지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구석기 유적지들은 충청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이 정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말기, 구석기가 끝날 무렵에 있죠. 시대가 다시 한번 급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구석기 말기에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원래 구석기는 있지 않습니까? 되게 따뜻한 시기였을까요? 추운 시기였을까요? 구석기를 대표하는 동물이 맘모스예요. 맘모스. 여러분 맘모스 아시죠? 그러니까 코끼리 형님 맘모스. 이 코끼리 그 맘모스가 코끼리처럼 할딱 벗고 다녀요? 아니면 털옷을 입고 다녀요? 털옷을 입고 다니죠. 그 말은 그 시기 기후가 되게 추웠다는 거예요. 구석기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되게 추운 시기였어요. 근데 구석기가 끝날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기온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맘모스 같은 덩치가 커다란 동물들은 이제 소멸되고 있죠. 덩치가 작은 토끼 같은 있죠. 요런 짐승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 꽁꽁 얼어있던 땅이 이제 녹으면서 작은 풀 같은 게 많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풀을 먹는 조그만 짐승들 자연스럽게 많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석기인들은 이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작고 섬세한 도구들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 도구가 바로 쓴배찌르개 이음 도구라고 불리는 잔석기예요. 잔석기. 조그맣고 섬세한 도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도구 중 하나가 쓴배찌르개가 무슨 말이냐면 요 도구의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갖다 이음 도구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쓴배찌르개라도 불러요. 요게 뭐 하는 부분이냐면 나무랑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화살촉이라든지 창촉 있지 않습니까? 촉을 나무랑 연결하는 부분. 요런 이제 부분을 이음 부분을 갖는 도구들을 우리는 쓴배찌르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런 도구들이 구석기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한번 보십시오. 요 누렇게 표현된 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구석기 때는 육지였어요. 그래서 일본, 한반도, 중국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 중석기, 구석기 말기 중석기라고 불리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때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이 땅이 이제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석기의 주요 유적지. 제가 지금 중석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석기 말기를 중석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 서양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석기 말기, 교과서에서도 구석기 말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석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가 구석기랑은 뭔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시기를 갖다 중석기로 구별해서 다뤄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구석기 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 다 기억하기 부담스럽다면 그냥 구석기 후기 말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유적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진짜 안 나옵니다. 스킵.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굴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대충 살았다고 했죠. 자연물이라든지 막 지은 집에서. 2번 동물의 뼈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주된 두 개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뗀석기, 뼈도구. 유적지로 상원, 검은모루,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피, 곡물들을 반달돌칼로 추수하는 농경 발전. 우리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 그리고 반달돌칼, 얘 되게 유명한 애인데 얘는 청동기에 등장하게 돼요. 어쨌든 틀린 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신청철 중 구석기와 관련된 내용을 채집과 수렵이라는 생산 방식을 갖다 중심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기는 있죠. 신석기 이제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농경 시작이 신석기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역시 농경 시작이라는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지금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경 시작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여러분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농경이라는 단어가 비중이 높을까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비중이 높을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이제 요 농경이 중요할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작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시작이 뭐를 의미하냐면 있죠. 농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잘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사를 갖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낮은 농사를 못 지었던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조피, 수수, 기장 등을 생산하였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잡곡이에요. 씨알이 조그만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은 있죠. 이런 잡곡들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비하고 있는 보리라든지 콩, 벼 같은 생산력이 높은 작물들은 아직 생산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낮고 농사를 갖다 못 지었던 시기, 그게 신석기예요. 신석기.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산력이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신석기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뀝니다. 가장 큰 근원적인 변화는 뭐냐면 정착 생활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씨 뿌리고 그러고 추수하고 이러려면 정착을 해야 되겠죠. 이 정착이 신석기의 가장 근원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착으로 인한 있죠. 정착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집단의 형성이에요. 집단의 형성.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합집선을 해서 얘들을 갖다 뚜렷하게 테두리를 가진 집단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신석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테두리가 뚜렷한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신석기 때 최초의 집단들이 어떤 형태를 가졌는가? 시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사회를 형성해요. 시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사회. 할머니, 엄마를 갖다 중심으로 한 대가족 중심의 가족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폐쇄적. 폐쇄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석기 때는 그러니까 전의 집도, 전의 시족도 되게 가난해. 이웃 시족도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시기예요. 이웃 시족이 뭔가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다면 서로서로 교환을 하면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류할 이유 자체가 없어. 교류를 하면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하고 배만 더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의 집단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이런 시족 문화, 가족 문화가 이제 발전했던 게 그 신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시족사회가 어쩔 수 없이 주변 시족들이랑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결혼 때문에요. 결혼 때문. 여러분들 친인척들끼리, 근친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가 좀 문제가 있는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만에 있죠. 족외연. 주변에 다른 시족이랑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시족끼리 좀 친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성되는 더 큰 단위의 집단, 그게 바로 이제 부족이에요. 그래서 신석기는 시족 혹은 부족 사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원시 종교가 신석기 시대 때 등장하는데, 원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등장하였다 이런 뜻이요. 종교가 신석기 때 처음 등장하였다. 종교가 신석기 때 처음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구석기 때는 집단 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냥하라고 할 때 나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평생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신석기 때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우나 고우나 한 집단 내에서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단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봉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도구들이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그 도구들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들이 막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나와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애니미즘. 자, 애니미즘 별표해 주세요. 오답으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4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애니미즘 하니까 뭐를 믿는 것 같아요? 뭐를? 동물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애니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멀의 어민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가 생명을 품고 있는 해서 생명을 품고 있는 것 해서 동물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니는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품고 있긴 한데 동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이 생명을 품고 있다고 보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농경과 관련된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상들을 발전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요거 애니멀을 믿는, 동물을 믿는 사상으로 크로스에서 오답을 자주 구성해요. 동물을 믿는 사상은 토템이라고 불러요. 토템이죠. 요게 이제 호랑이라든지 공 같은 동물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제 조상 숭배. 이건 우리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추석 때 설날 성묘라고 하죠. 그게 조상 숭배 일종이에요. 그다음에 목축. 목축도 신석기 때 정착과 함께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목축은 구석기 때도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 구석기 때 이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생활. 그리고 구석기 때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동물들이에요. 얘들을 이동생활하면서 목축을 한다? 불가능해요. 발표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가서 정착을 시작하고 동물들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신석기가 돼서 목축도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사용된 도구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측면에서 간석기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이 간석기는 뗀석기, 구석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뗀석기가 돌끼리 부딪혀서 투박하게 만든 끼워서 만든 석기라고 했죠. 이제는 갈아서 맨질맨질 갈아서 예쁘게 만든 석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로 간석기로 뭐를 많이 만들었냐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요. 돌삽, 돌갱이, 돌락, 농경, 굴지구, 갈판, 갈돌. 자, 여기서 쉽게 구별하는 팁은 있죠. 돌자 들어가는 농기구는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걸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외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조금 이름이 특이한 농경굴지구, 그러니까 땅을 파는 기구라는 건데 한자식으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갈판과 갈동. 이거는 딱 봤을 때 뭐 농기구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 사진에 보시면 요게 갈판이요. 밑에 있는 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돌 있죠. 길쭉한 돌. 요게 이제 갈돌이요. 곡식을 갈거나 껍질을 벗길 때 탈고 갈 때 쓰는 도구가 바로 갈판과 갈돌입니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농기구 중 하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톡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는데, 톡이는 쉽게 얘기해서 있죠.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석기가 아닌 신석기에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신석기 때 농사를 짓죠. 그러면 추수한 이 곡식들을 갖다가 보관할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톡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곡식들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또 그릇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톡이가 이제 신석기 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톡이는 신석기 말고 청동기, 철기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양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는 그냥 토기가 아니라 그 양식을 구별하셔야 돼요. 시대별로 유행했던 양식들을. 신석기를 대표하는 3대 토기가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예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톡이에요. 얘가 바로 빗살무늬예요. 그러니까 빗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그은 듯한 문양이 있다고 해서 빗살무늬 톡입니다. 자, 이름에 보니까 시읒 들어가죠. 신석기를 대표하는 시읒 톡이,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신석기 3대 토기 중 두 개, 이름 민무늬 토기. 이른이란 말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일찍 만들어진 토기라는 거예요. 신석기 때 토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토기 중에서도 가장 일찍 만들어진 토기. 민무늬는 문양이 없는 밋밋한 토기라는 뜻이에요. 일찍 만들어진 문양이 없는 토기. 요게 이제 신석기 때 가장 초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는 얘를 얘기해요. 토기를 만든 다음에 흙을 덧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양을 만든 토기라고 덧무늬 토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3대 토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이제 의복. 우리 구석기인들은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전근대 우리 조상들이 옷감으로 이양했던 옷감의 재료들이 대부분 식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구석기인들은 아직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나오는 가죽옷밖에 입을 게 없었던 거야. 근데 신석기인들은 이제 농사를 짓죠. 식물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 중에 일부 있죠. 굵고 질긴 심줄을 가진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로부터 실을 빼내서 있죠. 실을 짜가지고 그물이라든지 옷감을 갖다 만드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원시수공업, 이제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원시수공업의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보면 가락바퀴, 사진으로 보는 요 모양이요. 실제 크기는 한 요만합니다. 요게 뭐 하는 도구냐면 식물들로부터 뽑은 심줄 있죠. 심줄을 얽어서 실을 뽑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식으로 방추차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실을 뽑으면 그 실을 엮어가지고 그물이나 옷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뼈바늘 이런 것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서 그물이나 옷 같은 거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때.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주고를 볼 건데, 신석기 주고는 일단 우리 대충 볼 겁니다. 왜? 지금 강가 해안가의 움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움집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움푹 파서 만든 반지하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동기 때도 움집이요. 청동기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도 움집이라 부르고, 신석기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도 움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집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신석기 집을 갖다가 움푹 파서 만든 움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집들이 강가나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로. 우리 구석기 때는 그냥 전국 방방곡곡 아무 때나 자리 잡고 사람들이 살았어. 근데 신석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강가나 해안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대부분 한 80%, 90%가 있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오답을 갖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신석기 농경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해서 강가나 해안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틀린 답입니다. 자, 바닷물 농사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분을 가진 물을 주면은 식물들이 다 고사해버려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식물들이 썩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가나 바닷가로 이사간 이유는 있죠. 물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있죠. 신석기가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요. 구석기도 신석기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농사 이외에 있죠. 식량들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강가 바닷가예요. 조개라든지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강가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신석기인들은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도 이제 마지막 타임 신석기 주요 유적지 정리하겠습니다. 1, 2, 3번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1, 2, 3번. 일명 신석기 3대 대도시 유적지요. 전국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다 아는 도시요. 일본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중국 사람들도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이요. 제주, 함경, 고산리. 요 유적지는 신석기 이제 가장 먼저 발견된 유적지. 그리고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서울, 부산, 제주 같은 도시들이 구신, 청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적지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촌구석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촌구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촌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 유적지들이 다른 시대는 없는 거야. 근데 신석기 때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대도시 유적지는 신석기와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산 동삼동에 보니까 폐총, 조개가면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죠. 폐총은 있죠. 조개 껍질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인들이 강가 바닷가에 살았던 게 조개 같은 거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조개를 열심히 잡아먹고 있죠. 얘들의 껍질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개 무덤처럼 보였던 거야. 폐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폐총을 갖다 역사가들이 디비적 이제 뒤져보니까 거기서 좀 특이한 조개가 나온 거예요. 바로 조개 가면이요. 입과 눈이 파여져 있는 조개 가면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로 갖다 뭐 종교의 원시 종교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술의 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부산 동삼동. 근데 꼭 부산 동삼동 말고도 폐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석기 유적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유적지입니다. 한 C급 정도인데 얘도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1, 2, 3번만큼 빈출은 아니지만 꽤 나오는 유적지. 봉산지탑리, 황해 봉산지탑리, 평양 남경. 여기서 불탄, 석탄화 돼버린, 까맣게 타서 석탄처럼 돼버린 좁쌀들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다음에 뭐 강원도 고성 무남리, 강원도 양양 오산리 거의 한 D급 정도 됩니다. 강원도의 신석기 유적지들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평남 온천궁상리, 온천궁상리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름대로 꽤 유명해요. B급 혹은 C급 정도 됩니다. 얘는 왜 유명하냐면 뼈바늘이 발견이 된 거예요. 뼈바늘. 원시 수공업의 시작을 알리는 뼈바늘이 발견이 된 거야. 자, 온천궁상리와 뼈바늘을 연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석기 때 덩치가 막 이렇게 산만한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늘을 가지고 꼼지락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궁상 맞아. 덩치가 산만한 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상리에 뼈바늘 연결해 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는 지금 애우지 마세요. 지금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신석기 때 보면 흙으로 빚은 여인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신석기는 모계 중심의 사회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여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인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여인상들. 지금 이제 다시 신모계 중심 사회가 열리고 있죠. 세계 역사를 보면 있죠. 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남성들의 자직지가 높아져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큰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제 길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적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핵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죠. 이런 애들이 전쟁 억지력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큰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성들의 가족에서 사회에서 지위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신모계 사회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예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것만 살펴볼게요. 여인상, 그리고 조개가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흑요석은 요거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화선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날카로운 유리 같은 애 있죠. 검은 암석을 갖다가 흑요석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는 우리 이제 뭐 그 필요한 경우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우리 신석기를 배우면서 이 사진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신석기의 생활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왜 신석기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걸 보면서 우리 신석기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강가 바닷가. 구석기인들도 강가 바닷가에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석기인들이 강가 바닷가 주위에 살았다는 거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시력이 좋아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요 농사 짓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도 신석기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요건 진짜 시력이 좋아야 돼. 갈판과 갈도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곡식들을 갖다 갈고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시력의 문제입니다. 요 빗살무늬 턱이 있어요. 빗살무늬 턱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닭인지 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곡식 알갱이 벗기는 뭐 곡식 추수와 관련된 모습들도 보여요. 학생들이 가장 자주 얘기하는 착각 오답이 뭐냐면 움집.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막집 보셨죠? 막집과 움집이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차이가 뭐냐면 막집은 바닥이 평평해요. 막 대충 만들었으니까. 근데 움집은 있지 않습니까? 정성 들여서 바닥을 움푹 파서 반지하로 만들어 놨어요. 뚜껑을 벗겨봐야 이게 막집인지 움집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 신석기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사진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움집이 땅을 판 반지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수를 행하고 있는 무당을 둘러싼 사람들, 샤머니즘.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있는 여자들 역시 가능하죠. 원시 수공업. 민무늬 토기의 겉면을 매끄럽게 갈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배운 토기가 있죠. 민무늬 토기였어요. 이름 민무늬 토기였어요. 이름 민무늬 토기였어요.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로서 철기 때도 생산되는 토기로서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름 민무늬와 민무늬 토기를 구별해서 4번 문제가 오답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좀 얍삽하게 여러분이 알면서도 틀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틀리기 좋은 포인트를 많이 잡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1강 구석기와 신석기의 생활상과 관련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김준호였습니다.